네, 바로 이어서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체크해보면서 전략과 종목 정비해보도록 하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또 DB금융투자 김병수 PB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주요 투자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경기 침체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는 연저점을 또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종가가 2,400선 아래로 내려온 건 2020년 11월 4일 이후 1년 7개월여 만입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바이오 USA 행사장 내 마련된 한국관 내 파트너링 건수는 약 300건으로 2019년 대비 100여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CI가 오는 9월부터 미국에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 토지 지분에 대한 자산 재평가 결과 부채 비율이 1,358%에서 322%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현대사료가 채무상환자금 조달을 위해 2,956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편 오늘까지 거래가 정지되는 현대사료는 지난주 주총을 열고 카나리아 바이오로 사명 변경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HMM이 7,700TEU급 컨테이너 선박 2척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5,249억 원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온 급락입니다. 사실 지난주 월요일의 낙폭이 더 컸지만 어제의 하락이 유독 아팠던 건 그만큼 기술적 반등을 기대했던 구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제는 우리 시장만 유독 빠졌거든요. 어제의 하락, 반대 매매 때문이었나요, 대표님? 네, 일단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 그 신용 융자 잔고가 뭐 몇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는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몰린 그 이제 반대 매매 영향이 좀 큰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급락하면서 2주 연속으로 그 검은 월요일이라 또 불렸습니다. 외인들도 이제 셀코리아를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의 외국인들의 지분이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렸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원화 대비 달러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일단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달러 원 환율이 1,290원을 돌파하면서 또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영향으로 보입니다. 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17일 기준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 시총 대비해서 외국인의 지분율이 30.83%인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8월 18일 30.82%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0.01%포인트 차이 나죠. 일단 외국인 지분은 2010년 이후에 줄곧 30%대 중반을 유지를 해왔는데 올 들어서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서서히 떨어지면서 지난달 23일 올해 최저치인 18.1을 기록했다가 조금 반등해서 현재는 18.2까지 올라왔는데요. 외국인들은 지난달 코스피에서 3,238억 원을 순매수해서 잠시 매수 우위를 보였다가 이달 들어서 다시 4조 2,277억 원어치를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전체 순매도는 13조 4,740억 원어치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어떤 금리 역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달러 강세를 부채질하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도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이 예정된 상황이라서 이제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보면서 투자의 어떤 방향을 좀 잡아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최대 낙폭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김명수 PB님은 주변에 동료 PB님 분들도 많지 않으십니까? 분위기 요즘 어떻습니까? 그래도 관망하자, 버텨내자 이런 분위기입니까?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좀 눈물 나는 얘기기도 한데 뭐 연락을 자주 안 하시던 고객님이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는 게 맞긴 하지만 과연 어디까지 빠질 건가, 뭐 섣부른 뭐 증시 바닥론은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저희 지점 분위기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검은 월요일, 이제 검은 금요일, 검은 목요일, 다시 또 검은 월요일까지 해서 뭐 모든 요일이 검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환율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인이 결국에는 매도를 하고 있는 셀코리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업종들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리오프닝 업종 중에 카지노주가 그나마 외인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라든지 GKR,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외인 매수가 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고 충분히 좀 많은 실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인 매수의 배당 성향까지도 좋은 종목들도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KT 같은 경우에도 외인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특히 KTNG 같은 경우에도 외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실적 개선세도 충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은 담아놓고,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좀 대비할 수 있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인 매수 종목들 한번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K-바이오의 위상 한번 꼽아봤는데요. 지난주 폐막한 바이오 USA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K-바이오가 거뒀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미국 다음으로 한국 바이오 기업이 가장 많이 참가를 했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여러분들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업종인데 제 주변에도 바이오주의 비중이 높은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열심히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디에고에서 진행된 2022년 바이오 USA에서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3년 만에 개최가 됐습니다. 일단 그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고요. 이번에 총 한 300건의 파트너링을 체결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약 한 100건 증가했고요. 미국에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이 이번에 참가를 했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우리나라 참가한 기업 중에 특징적인 기업들 몇 개 좀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년 연속으로 단독 전시관을 만들었고요. CDO죠. 위탁개발 사업 확장 계획을 공식화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이번 행사에 연구 및 개발 실무진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약 개발 업체들 미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동제약은 현재 개발 중인 당뇨병, 간질환, 그리고 안과 질환 관련 R&D 파이프라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짓바이오 테라피틱스는 행사 마지막 날 개발 중인 항암 파이프라인 등 주요 임상을 공유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주가가 어렵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주가가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바이오 제약 기업들 그렇다 하더라도 열심히 해외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쌓이고 언젠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내 시장은 바이오가 살아야지 살아날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참가 기업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ABL바이오 등은 지금 시장 급락하는데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는 있거든요. 이 바이오 기업 안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좀 있을까요? 대부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ETF를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코덱스 바이오라든지 타이거 헬스케어 쪽의 ETF들이 바이오 쪽 ETF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상 최저가를 기록하는 주가 바닥을 지금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덱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50주 최저가를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마 바이오 쪽 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된 모습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지금 USA 바이오 USA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탁 개발 CDO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CMO 위탁 생산에서 나아가서 이제 CDO 위탁 개발까지도 노리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 이에 비롯해서 이제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결국엔 K바이오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암흑기라고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하반기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브리짓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날 이제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한테 투자들 이제 대선 기업 발표 등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반기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 브리짓바이오 테라피틱스라든지 일동제약 등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서 투자 이어나가실 수 있다면은 하반기에 이제 조금 바이오가 살아날 수 있을 때 좀 수익성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폐배터리를 태양광으로 OCI 소식 보겠습니다. 이 OCI 자회사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ESS 사업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인데요. 확실히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폐배터리 시장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건 꼭 가야 될 길이다. 이제 폐배터리의 교환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OCI가 9월부터 미국에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로 활용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기업들이 전기차 급성장과 함께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사업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9월달 현대차 그룹이 CPS 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사용 후에 재사용하는 ESS 구축 그리고 전기 전력 시스템 연계 시스템 사업 MOU 체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번에 체결한 OCI 솔라파워 같은 경우가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OCI의 자회사인데요. 이제 이런 기업 포함해서 또 하나그룹도 현대차 그룹의 어떤 전기차 배터리 ESS 활용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2020년도 5월 달에 현대차 그룹과 어떤 태양광 연계 ESS 공동 개발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동발전이 그 배터리 리사이클 전문 업체인 어셈 배터리 그리고 풍력 연계형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ESS 개발 위한 업무 계약을 체결했고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현재 전기차 배터리 수명과 전기차 판매량을 감안하면은 2030년 정도부터는 전기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가 연간 10만 개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관련 시장도 2025년 1조 원 규모에서 2030년도에 6조 원 그리고 2040년도에는 66조 원까지 급증할 전망이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관련 기업들도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데 기업들이 이렇게 배터리 관련 사업을 추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을 해보고 관련주를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하락장 속에 살아있는 테마는 그나마 조금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느끼고 있는데 폐배터리 시장은 점점 시장 확장 속도가 정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폐배터리 이슈하면 코스모화학, 파워로직스 테마가 좀 가볍게 움직이는 테마 같은데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좀 이끌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쪽 ESS라고 보여내고 있죠. 저장 장치긴 한데 폐배터리 쪽 시장이 좀 많이 관심을 좀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한 연평균 26%가량 성장할 것이다라는 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 특히 35년이 되면은 배터리셀 제조에 이제 리튬의 16%가 이제 폐배터리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정도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특히 2020년 기준으로 이제 4대 소재가 중국에 너무 편향돼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각 업종별, 각 나라별로 좀 이걸 많이 좀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이 좀 많이 전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말씀을 드리자면 SK이노베이션을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BMR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배터리 메탈 리사이클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사업에 이제 적극 뛰어들겠다라는 이제 부회장의 의지를 보여준 모습을 보여게 됐는데 특징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한 이제 수산화 리튬 추출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SK는 이제 그룹 차원에서 배터리 생산에서 판매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수집, 전처리, 후처리까지 배터리 생애 주기를 관리한다, 모두 집중한다라고 보여주고 있으면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아마 폐배터리 시장 쪽에서 충분히 관심을 받아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셀업체 SK이노베이션을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또 정유 쪽에서도 이익 개선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죠. 마지막 뉴스 볼게요. 롯데 관광개발의 재무구조 개선 한번 꼽아봤습니다.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리조트 토지에 대한 자산을 재평가 받았고요. 이걸 반영을 해보니 부채 비율이 줄었다는 소식인데 맞나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4가지 중에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 모두 다 해당될 수 있는 굉장히 호재성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제가 우리 한강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더 강해질 수 있는 방안, 자산가치 재평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실예를 보여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은 약 5천억에 이르는 자산을 재평가받았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단지인데 전체 부지의 59.02%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서 자산 재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2022년 상반기 결산에 반영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땅을 지난 1980년도에 제주시로부터 공개입찰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매입한 부지로 기존 장부가가 1980년도 기준으로 1,047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안 바뀝니다. 그대로 이 장부가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KIFRS로 바뀌었죠. 이제 자산가치, 실질가치를 반영하고 자산 및 자본 증대 효과를 통한 어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간평 범위에 의뢰해서 건물을 제외한 토지 지분만을 자산 재평가를 했는데 이번 재평가로 기존 장부가가 1,047억 원 정도로 체크를 해놓고 있었는데 평가를 하니까 5,680억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액인 4,633억 원을 여기서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7%를 제외하고 93%에 해당하는 4,299억 원이라는 자산이 확 늘어난 증가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이렇게 대상에 있는 기업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2000년도 초반인가 그때도 이런 자산 재평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좀 좋아졌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그 비용에서 이연법인세를 계상을 제외한 3,259억 원을 자기 자본으로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롯데 관광개발의 자기 자본은 기존 911억이었는데 이게 4,170억으로 약 한 4.5배 정도 급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회사 발생 CB 중에 자녀분이 1,978억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자본으로 전환시키게 될 경우에 자기 자본이 6,148억 원이 되고 부채 비율이 186%라는 우량 기업으로 한 방에 분위기를 전환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 시장 전체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에도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산가치 재평가를 한 번에 몰아서 했었던 시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시 보는 어떤 계기가 됐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굉장히 좀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시장에 좋은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부채 비율이 줄면은 주가 측면에선 분명히 호재 맞죠?
PB님.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숫자만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투자를 할 때 롯데관광개발의 부채 비율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가 이번에 거의 반 이하 정도가 아니죠.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호재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카지노 관련주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국인 쪽 관광객 쪽에 약간 편향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되면서 조금 이런 한한령이라든지 이래서 조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15일부터는 이제 싱가포르 간 정기 직항 노선을 재개하는 등 좀 다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카지노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5월에 이제 합산 드로백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드로백과 이제 홀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로백은 방문객이 게임하기 위해서 이제 칩을 구입하는 총액이고, 홀드율 같은 경우에는 드라백 같은 경우에 드라백 중에 카지노가 다시 회수하는 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홀드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카지노의 수익성이 계산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드로백도 굉장히 많이 29%가량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홀드율도 13% 정도로 이제 3%가량 증가하게 되면서 장기 평균 홀드율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진행되게 되면서 카지노주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고, 특히 롯데관광개발도 재무 구조가 굉장히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을 비롯한 카지노 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투자의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략과 전망에 대해서는 한마디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영 대표님. 네,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용에 대해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또 신용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용 투자는 누가 보더라도 시장이 정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절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지금 믿을 거는 펀더멘탈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김병수 PB님은요? 어떻게 보면 바닥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바닥을 예측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환율과 이제 외인 흐름에 굉장히 주목을 해서 다음을 기대하는 이런 한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NSODX 김선영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김병수 PB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